한리와 언어 14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2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중앙일보 성옥은 그 주간의 그 칼럼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 이름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간혹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교수라든지 전문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다 대중문화를 즐기면서도 대중문화를 내가 즐긴다라고 하면 뭔가 10대 취향이다 뭐 이런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그 경희대 안병진 그 교수, 미래문명원 교수가 미래문명원이라는 그런 그 대학원인지 이렇게 경희대에 있네요. 그래서 그 오피니언 그 기사 이름이 BTS와 나의 해방일지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종의 거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10대 취향으로 오해받을까봐 자기도 함부로 내가 암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다. 남자 교수님이세요. 남자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아침에 읽다 보니 근데 뭐 이분은 진짜 그 팬덤이신 것 같아요. 뭐 노래 가사도 잘 아시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뭐 대중문화에 대한 워낙에 이제 이 한류 컨텐츠들이 각광을 받다 보니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망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기도 했죠. 과목이 생기기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여전히 냉소적인 부분이 하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 국문과에서 이제 박사 논문 심사가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박사 논문이 어떤 드라마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되는 논문을 썼는데 약간 이제 왜 이게 학술 논문이냐라는 방식의 그런 접근을 하셨죠. 선생님도 과거에 좀 그렇게 생각했던 면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한류와 언어 관련되는 과목을 해보니까 언론 영상 쪽이나 이런 그 대중사회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컨텐츠들로 다루고 있어서 어떤 갭이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뭐 이 순수문화, 대중문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개념 규정부터 다시 하고 학술적 접근에 대한 태도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2쪽에도 보면 이 송옥은 칼럼이 주간이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대중문화 산업의 냉소적이었던 엘리트 모범생들의 오만과 편견. 네. 그래서 80년대 문화산업은 제조업의 흥망을 가늠하는 양념 같은 것으로만 취급되었고, 과거의 엔터테인먼트라 하면은 오락, 여흥, 연예와 같은 변방직족,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딴따라라고 불렸었죠. 딴따라라고. 그래서 2020년에 도래하여 20년대에 도래 문화와 감각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것은 예술성을 뽐내는 최고의 직업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1위 직업이 유튜버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연예인에서 더 나아간 거예요.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러한 전문적인 직종을 갖기 위한 어떤 양성 교육 기관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유튜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 방송을 통한 나 스스로 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또 문화 시스템 안에서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날라리의 창의적 놀이터에 범생이들이 명함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문화 산업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성찰과 접근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송옥은 선생의 이때 이 칼럼에서 CJ 그 이제 그룹의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미경 씨죠. 이미경 씨와의 그 만남, 그러니까 미국 유학생 시절에 그 이제 재벌 딸이잖아요. 이미경 씨를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송옥은 선생을 포함한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 70년대 뭐 미국 유학생들 오죽했겠어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한국 사회에서 레벨이잖아요.
아, 뭐 돈 많으니까 저런 거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그런 멘트가 있어요. 이번에 또 CJ가 뭐 2개의 작품, 나무주연상을 받은 작품과 그 다음에 감독상을 받은 작품에 모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CJ가 지난 5년간 국내 투자만,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20조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J그룹의 그 향후 5개년 투자 계획에서도 콘텐츠나 식품 같은 그 컬처에 해당하는 것이 12조, 그 다음에 물류나 커머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것이 7조, 그 다음에 웰리스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1조 투자를 해서 현재 5개년 계획만으로도 20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이러한 과감한 이미경 대표의 투자에 의해서 한국 영화가 지금 그야말로 아카데미와 여러 가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며 K무비, 우리가 지난 몇 주짜리고 2주가 드라마 13주 차에서 영화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한류의 본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위상이, 그렇다고 본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아직은 감독주의, 그러니까 스타 감독에 의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할리우드 영화도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전 세계 많은 그런 영화 그 관객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소비할 때 어떤 감독의 것이다 라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소비하는 일반 대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 CJ의 이런 어떤 대규모 투자는 K 콘텐츠의 앞으로의, 또 특히 영화 산업뿐 아니라 모든 것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과거처럼 딴따라들의 그저 뭐랄까 사회에서 뭐 한심한 취급을 받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기에는 이제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3쪽입니다. 이 13쪽은 이게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류가 어떻게 보면 더 팽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기적의 해.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근데 사실 요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은, 과거에 사실은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를 지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찌되었던 장기간의 어떤 그런 은둔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뭐 오프라인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2020년 코로나 창궐을 이전 시기로 돌아가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K 콘텐츠나 우리 뭐 현대사회의 삶에서 코로나는 또 다른 기적의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얘기입니다. 1666년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출한 뭐 인류사를 바꿀 만한 그런 어떤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요. 원래 1665년부터 66년까지 런던에서는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역병이 창궐을 했어요. 전염병이 창궐을 했는데, 또 전염병이 좀 수그러들고 나니까 런던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게 되죠. 대화재가 발생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무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캠브리지대 대학생이었는데 뉴턴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대학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대학이 문을 닫으니 하숙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미적분도 발견하고 중력의 개념도 발견을 하고, 갑자기 미적분 왜 발견했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시기가, 그 딱 2년의 시기가 뉴턴에게는 고전역학의 개념을 확립하고, 결과적으로 100년 뒤 이 뉴턴의 여러 가지 과학적 정립을 통해 영국의 산업혁명에 이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어떤 역경과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혁을 위한 준비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특히 K 콘텐츠의 경우에는 정말 영화도 수출할 수도 없고 영화관도 갈 수 없고, 물론 뭐 영화관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의 영화관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면이 있었지만 새로운 플랫폼이 생긴 것이죠. OTT가 일반화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 영화를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기뿐 아니라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망키팍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전염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향후 인류의 어떤 문명과 문화사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오히려 한류에게는 기회의 시대를 맞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 2019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돌아갈 수 없냐고요? 여러분 2학기에 교수님들도 말하고 다 말해요. 모두 말하고 있죠. 옆에서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지 않는 한 학교는 문을 열 거예요. 각자 이제 그야말로 개인의 위생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차원으로 이제 치명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돌아서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는 결강이란 없어요. 왜냐? 결강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만약에 결강을 하게 되면 온라인 영상으로 올리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간혹은 보강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교수님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기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상황 자체가 우리가 강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 클래스를 제대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마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죠. 모두에게 익숙하니까. 사실 20학번, 21학번, 22학번들에겐 너무나 익숙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과제를 수합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네. 자, 결과적으로 한류에는 기회가 되었죠. 1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 페스트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그 어떤 전염병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뜻밖의 그런 용어들, 그러니까 상상력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페스트의 창궐로 역시 봉쇄된 프랑스의 오랑이라는 도시가 이제 배경이고요. 주인공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와 통하며 좀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도지사는 정치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화가 난 의사 리웨는 전화를 끊은 후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이라니, 상황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이때 명령이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대한 상상력이라니. 사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면 까미의 이 멘트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과 2주 뒤, 한 달 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방역이라고 하는 지극히 자연과학적이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문학적 상상력까지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게 정말 통계 수치나 객관적 사실을 넘어 진실을 알기에 오히려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 결국 인문학적 상상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문화 콘텐츠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전염병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 같은 것이 얼마나 인간의 문화와 문명 세계에 중요한가,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재지변과 전염병의 창궐에도 인간에게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놀라운 사실이고, 모든 부분에서 이 상상력은 중요한 컨텐츠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1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서양 우월주의의 종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멈칫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이제 미국은 놀란 거죠. 대중문화의 모든 것을 장악한 이곳에서 왜 K-팝이, 왜 K-드라마가, 왜 K-무비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니까 상도 안 주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반 산업에 대한, 기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큰 도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기보다는, 종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문화의 다양성을 한류가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지난 차시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스스로도 그 다양성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 지난 200년의 국제 질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에 얼마나 그 서구 사회가 흔들리고 한심했는지 봤을 거예요. 저들이 정말 선진국이 맞아? 저들의 시민의식은 겨우 저 정도야? 이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동양적 가치와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역량의 부상으로 동서양 문명의 대충돌은 향후 불가피할 텐데 그 대충돌이 조화와 발전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또 사람들의 몫이겠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서양이라는 브랜드의 아우라가 바랬다. 코로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과 영향력을 급속히 전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째, 초라한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리더십의 실종. 둘째, 유럽 G7의 허상, EU의 무력함, 의료복지의 와해. 셋째, 동양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아시아적 가치. 사실 이제 방역에서 중국은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나 이런 경우가 방역에 대해서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면들을 볼 때 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넷째, 동서양의 경제 규모가 대등해지는 상황에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에는 특히 영국이 이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실은 지금 인구 규모나 영토 규모나 굉장히 비슷한데 자기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한국은 뭔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물론 지금 여전히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나라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것이 70년 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영국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쪽은 순수 예술의 이제 한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순수 예술에 대한 한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지금 자료를 더 많이 수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순수 문학 장르, 순수한 어떤 파인 아트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순수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클래식 음악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상도 많이 타 갖고 오고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곡한 어떤 교향곡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서의 위대한 연주자들도 대단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류 얘기를 할 때 순수 예술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요, 대중문화만큼 어떤 한류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숙이나 한강 이후에 작가 신경숙 한강 이후에 문학 한류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경숙의 엄마의 방이라든지 한강의 채식주의자, 그래서 한국문학 수입 전문 출판사도 생기고요. 국내 출판사가 직접 작품 세일에 나서기도 했어요. 서미애 작가라고 해서 이게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평론가들이 이렇게 앞에서도 말했던 어떤 전문가집들, 엘리트 전문가집들이 인정을 좀 안 하는 그 추리라고 하는 특수 장르 작가들이 오히려 서구에서는 조금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문학평론에서도 어떤 기성평론들과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성향이 달라지는데 평론가들이 장르 문학에 대한 평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류와 언어 같은 과목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서미애 작가 같은 경우는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하고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 추리소설로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당장 보다시피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예요. 조선일보 조중동의 신춘문예라는 급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 서울이기 때문에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 소설이 이제 당선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장르 문학을 홀대하는 문단의 엄숙주의를 비웃듯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작가의 잘 자요 엄마 등 이런 작품들이 판권이 많이 팔리기도 했어요. 프랑스의 마텐 칼브 출판사는 K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 문학을 전문적으로 출간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 문학 전문 번역인도 등장을 해서 네덜란드인 마토 맨더슬롯이라는 사람은 옥스포드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뒤 네덜란드어 한국어를 직역하는 거야. 과거에는 어떠냐면 네덜란드어와 한국어 사이 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번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번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치면 그 번역은 얼마나 원래 원작을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한국학을 전공하는 네덜란드인이 직접 하는 이런 전문 번역인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8쪽. 한국 문학에 대한 달라진 이상의 시작점은 역시 2011년 신경숙의 엄마의 방이 아니라 엄마를 부탁해이고 괄목하는 선곡은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맨부커상을 받은. 그러나 아직 한국 문학이 한류의 한 콘텐츠로서 본격화되었다고 아직은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케이팝처럼 세계적 선풍적 인기를 이루기에는 지류 수준이죠. 사실 이제 노벨 문학상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그런 얘기가 오히려 쏙 들어갔는데 노벨 문학상에 집착했던 것도 이런 대중문화를 좀 이렇게 낮춰보는 입장에서 가장 순수 문학이 가장 큰 상을 받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문학에 대한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도록 한국 문학에 대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이때는 학자와 번역가가 좀 더 아무래도 순수 문학이니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학자와 번역자를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쪽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요. 3차시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내고 19쪽부터 4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